안녕하세요. 한국동남아학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서울대 사회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온라인 강의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 엄은희이고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지리학자이고 동남아 지역연구자인데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메콩 지역을 연구합니다. 오늘 저는 필리핀 2019 행동하는 파퓰리즘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왼편에 보면 제 발표와 제목이 같은 논문의 첫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동남아학회는 연간 초토 학술지를 동남아 국가리뷰 특집호로 제작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지난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월 말에 발간하지요.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들어가시거나 검색창에서 한국동남아학회 그리고 학술지 메뉴를 클릭하면 이번에 발간된 국가별 특집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 11개국 중에 필리핀의 국가 리뷰를 담당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오른쪽에 제시된 목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 국가 개항 정보를 먼저 담았습니다. 필리핀의 특징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 국가이죠. 크게 본섬에 해당하는 루손섬, 중부 지역에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비사야스 지방, 남단의 민다나오 섬으로 구분됩니다. 인구도 1억 명이 좀 넘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라는 특징,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은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인천 마닐라 간 비행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입니다. 2019년에 필리핀을 찾은 한국 방문객은 198만 명이나 됩니다. 필리핀의 해외 방문객 순위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의 사람의 교류는 이처럼 정말 활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정치 분야 혹은 전사회 분야에 걸쳐 가장 중요한 사건은 5월 중간선거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선출직 대표를 뽑는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리핀은 매 3년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가 열립니다. 대통령과 상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 외에 다른 정치인은 임기가 3년제입니다. 물론 꼼수 연임 규정이 가능해 정치 가문의 정치 독점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지요. 지금부터 가장 가까이 치러진 대선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당선된 사람이 사진 속의 인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고 이분에 대한 이미지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국민 일반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대선 이후 3년이 지나 지난해 5월 중간선거가 열렸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 절반인 12명, 지역구와 정당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이 조금 넘는 하원의원,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모두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중간선거는 약 18,000명 정도의 정치인과 행정수장이 새롭게 국민대표로 선발되는 필리핀의 중요한 정치 행사였습니다. 2019년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상원위원회에 걸려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상원은 특이하게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12명이 가려집니다. 필리핀은 다당제 국가인 만큼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치 연합이 등장합니다.
쉽게 여권연합 대 야권연합의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 세력의 이름은 후풍, 응, 빡빡하고 줄여서 HMP인데 변화를 위한 동맹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 HMP의 수장은 사라 두테르테, 성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녀입니다. HMP의 상원 후보 리스트에는 13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 10명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반면 야권연합의 이름은 오초 데레초로 그 뜻은 직선의 8인이었습니다. 리버럴 파티, 즉 필리핀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선거연합이었는데 필리핀 정치 명망가의 후예들이 이 8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아키노 집안의 막내 아들 밤 아키노, 그리고 역시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역임했던 마르 로하스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마르 로하스 본인은 두테르테 직전의 전임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적도 있었지요. 이 정치동맹의 색채는 미국 민주당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이 8명은 모조리 낙선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의 결과는 여권연합의 완벽한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개표 직후 주요 외신들도 철권 통치자가 강철 장갑을 얻었다. 두테르테 동맹이 중간 선거에서 반대파를 부셔버렸다. 와 같은 타이틀로 선거 결과를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10명의 HMP 소속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명의 무소속 후보도 사실 여권과 가까운 인물입니다. 3년 전엔 두테르테의 경쟁자로 대통령 후보로 뛰기도 했던 그레이스 포 당선자도 그 2명 중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승자는 두테르테 대통령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선자 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2명의 정치 신인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는 2 사람이 그들입니다. 두테르테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대통령 특별보좌관 미스터 봉고, 그리고 왼팔에 해당하는 전 경찰청장이자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로날드 델라로사입니다. 2명 모두 대통령과 같은 민다나오 출신이고 중간선거에서 각각 3위와 5위로 상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저는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를 꼽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녀 자신도 다바오 시장직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권연합인 HMP의 수장으로 상원 후보들을 거느리고 전국을 돌며 중간선거를 전면에서 이끌었습니다. 다바오 선거는 부시장 후보로 나온 동생이가 맡겨두고요. HMP의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 유세 장소도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여권의 최종 유세 장소가 서울 종로가 아니라 제주도 서귀포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바오시에서 아버지 두테르테와 딸 두테르테는 20년 넘게 시장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바오시장, 부시장, 하원의원의 자리가 각각 사라 두테르테와 그녀의 동생과 오빠가 차지했다는 TMI 정보도 덧붙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결과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꺾이지 않은 지지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막말 대통령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만 필리핀 내부에서 그의 인기는 남다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하강 낙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는 늘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필리핀 대선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의 경우에는 서민 이미지의 지방 출신 대통령으로 변화를 약속하는 사람, 빌드 정책을 제시하며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을 약속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래프를 봐주세요. 작년 총선 직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플러스 66으로 당선 직후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필리핀 경제가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했다는 점도 두테르테 대통령과 여권에게는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인프라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자되었고, 이는 내수 진작에도 분명한 청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필리핀 학자들 사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 행태는 그저 대중에게 잘 보이려는 파퓰리즘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며 차별적이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렀던 기존의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두테르테의 정치는 퍼포먼스가 확실히 있는 행동하는 파퓰리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정치 영역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독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은 괴멸당했으니까요. 그러면 야권에는 어떤 정치인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를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필리핀 정치에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리핀 대선은 러닝메이트제로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함께하지만 실제 국민의 투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세트로 찍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찍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당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쏠리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엇갈리는 선택이 주로 부통령에서 나타나지요.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두테르테 행정부 안에서 유일한 야당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입니다. 줄곧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요 정책, 특히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정부 안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마약 소통 작전의 대상이 생산자와 공급책보다는 말단의 소비자이자 주로 빈민이 처벌과 사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사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기는 합니다. 두테르테 상반기 임기 3년 동안 정부의 공식 집계로 마약과의 전쟁 사망자가 6,600명에 달합니다. 이것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인데 인권단체와 야당이 추정하는 사망자의 수는 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국내의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초에 대통령은 로브레도 부통령을 아이카드라는 조직의 공동의장직에 깜짝 지명합니다. 참고로 아이카드는 마약과의 전쟁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로 마약퇴치 범정부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라는 신호였지요. 로브레도 부통령은 아이카드 의장직을 의욕적으로 수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며 인권 부분의 실책을 파헤치고 유엔이나 미국 CIA처럼 현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국외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용인 범위를 넘어섰나 봅니다. 겨우 18일 만에 그녀는 공동의장직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되니까 로브레도 부통령의 선전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만 사실 그녀 혼자 돌파하기에 여건이 현재 너무 강합니다. 로브레도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요. 사실 1월 초에 부통령이 한국을 잠깐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방한을 다룬 한국 언론이 거의 없더라고요. 필리핀 국내에서도 로브레도 부통령의 인지도나 지지율은 두테르테 대통령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눈에 띄는 도전자가 없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치는 상당 기간 두테르테 자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지명할 차기 주자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의 2019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부침이 좀 있었으나 필리핀의 경제는 2019년에도 순항하였습니다. 경제적 호조가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배경입니다. 경제 영역의 2019년 주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필리핀 재계의 큰 인물들인 타이판 여럿이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이판은 필리핀의 중국계 부호를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필리핀의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던 SM그룹의 헨리 세부퍼시픽 항공사와 로빈슨몰 체인의 창업자인 존 코궁웨이, 필리핀 항공을 이끄는 루시오 탄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래서 재계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사건은 민다나오, 특히 다바오시의 경제적 약진입니다. 민다나오는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는 균형 발전, 더 나아가 연방제 개헌까지 시도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는 메트로 마닐라를 제국의 중심으로 비판하며 지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건설 사업이나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민다나오의 지역 성장률은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민다나오 출신의 젊은 재벌 데니스 위의 부상이 눈에 띄입니다. 그는 피닉스 석유라는 회사의 대표로 민다나오 사람입니다. 두테르테 대선 캠페인의 최대 후원자였고 그가 당선되는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테르테 당선 후 중앙 무대에 진출해 뉴클락시티 부동산 개발이나 웬디스 같은 글로벌 패스트푸드 인수 등을 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중간선거 직후 필리핀의 제3통신 사업자로 그가 이끄는 디토 텔리커뮤니티가 선정되면서 데니스 위의 승승장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주목한 세 번째 이슈는 가뭄과 단수 사태가 경제 이슈로 번진 사건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19년 내내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가뭄 피해를 크게 겪었습니다.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농촌 지역 말고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뭄으로 인한 단수 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유층들이 사는 빌리지나 고층 아파트는 사정이 달랐겠지만 메트로 마닐라의 구도심이나 가난한 지역에서는 단수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가뭄은 기후적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 자연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경제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며 필리핀의 상하수도 부문도 민영화되었습니다. 두 개의 민간 기업, 메이닐라드와 메트로워터라는 회사가 수도 마닐라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필리핀 대표 재벌의 자회사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단수 사태에 대해 이 두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단수 사태가 계속되면 두 기업의 상수도 사업권을 국가가 회수하겠노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기업들은 움츠러들고 시민들은 속은 시원해졌겠지요. 물론 속만 시원해졌을 뿐 단수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필리핀의 지난해를 반추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격돌하고 있는 G2, 즉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관계에서 2019년의 변화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의 대외 관계에서 최대 우방이자 무역과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자신이 대표 가톨릭 국가의 수장이면서도 프란체스코 현 교황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후 필리핀의 대외 관계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대신 두테르테 대통령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주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관계 강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는 자주 외교를 내세우는 등거리 외교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두테르테 정부의 대외 방향은 확실히 친중으로 기울어졌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그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인프라 투자 유치를 기대하며 중국 친화 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기간 인프라보다는 도심의 부동산 개발이나 온라인 도박과 같은 사행성 사업에 집중되었고, 마닐라 내에 중국인 불법 노동자가 증가하며 반중 정서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문제를 제기하며 군부에서 친중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조금씩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적어도 군사 영역에서 완전한 대중국 유화 정책이 미세하지만 중미 간 연성 균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미국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때 두테르테 대통령의 글로벌 닉네임이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두 대통령은 사실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양국은 두 대통령 취임 후 아직까지 단독 정상회담도 정상의 상대국 방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갖춘 두 정상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숨겨진 분열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저는 인권 문제를 논하고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필리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권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현 정부는 부수적 피해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국가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 주변의 우발적 피해자에 멈추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가나 라플러와 같은 비판적 언론을 타겟으로 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민주당 계열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일례로 미 상원은 지난해 말에 두테르테의 초기 반대파였던 전 상원의원 레일라 리마의 석방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필리핀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9년은 한필 양국의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 수교의 역사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만야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이 올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요. 다행히 다자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의가 모두 성사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회안보협약, 관광협력 이행 프로그램, FDA 신속처리 공동 입장문, 어업과 교육 부문의 MOU 체결 등 5개 부문에서 더 많은 협력의 진전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필리핀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그 행간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 한 해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은 글로벌 차원에서 그 어느 해보다 문제도 많고 변화도 많을 한 해가 될 듯 싶습니다. 필리핀의 올해 1월은 자연재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월 13일에
수도 마닐라에서 멀지 않은 딸 화산이 폭발해서 이틀간 마닐라의 공항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화산 폭발로 지역사회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서 초기부터 불똥이 좀 크게 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밖의 첫 사망자가 나온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우한 출신의 중국인 관광객이 2월 2일 필리핀에서 사망했습니다. 2월까지는 정부도 시민들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였는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네요. 그 밖에 필리핀 최대의 민영 방송사인 ABS-CBN이 대통령과 불화하며 허가 취소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필리핀-미국 관계는 필리핀 측에서 미국의 방문군 훈련인 VFA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회복은 올해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필리핀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3월 15일 갑작스럽게 마닐라 셧다운, 즉 도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외곽 도시에서 메트로 마닐라로 출퇴근을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도시를 봉쇄해버렸죠. 그 결과 평소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에드사라는 마닐라의 메인 도로가 텅 비는가 하면 걸어서 출퇴근을 시도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사진과 뉴스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봉쇄에 저항하는 사람은 사살하라! 무시무시한 말을 대통령이 해서 또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닐라 봉쇄는 지금까지 2차례 더 연장되어 5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세계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가 다시 연결되고 국가와 국가, 기업과 민간이 국경을 넘어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때를 준비하며 그래도 명색이 한국에 몇 안 되는 필리핀 전문가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저의 제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는 필리핀을 그 이상한 나라라고 보는 태도를 넘어서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이 넘어섰으니 차세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국 관계가 최근 군수물자 수출입으로 돈독해졌는데요. 군사동맹에 못지않게 평화 유지와 필리핀의 인권 개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도 한국 측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적인 차원의 양국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양국의 경제적 측면의 상보성은 높지 못합니다.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협력은 여전히 한국 측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기업 진출을 통해 연장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에 비해 필리핀은 글로벌이든 내수에서든 서비스 산업이 주력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찾자면 필리핀의 강점인 IT BPO 서비스업에서 한국의 개발 역량과 필리핀의 서비스 수출 경험이 만나는 시너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리핀도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농업과 식품 유통에 있어 친환경 시장을 타겟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는 것도 좋은 협력의 미래가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양국 간 시민사회가 재접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한참 박사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를 하던 10여 년 전에 양국 간 시민사회 교류가 정말 활발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 약해졌고 다시 복원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ODA 부문에서 민주시민교육, 보건협력, 인프라 개발 등에서
보다 과감하게 한국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의 2019년, 저는 승인된 권력 강화, 지속되는 변화의 열망, 유지되는 불확실성,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영상에 접속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를 이런 통로를 통해 전달하게 되어 대단히 새롭고 개인적으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동남아 지역 연구의 현장에서 축적한 저의 배움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더 나누도록 저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2019 국가 리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